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집권 2기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교체 대상 전망 부처들을 중심으로 함합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두 분 전문가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참 진행 중이고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개각 이야기도 있고, 근데 처음에 저희 바른미래당 이야기 한번 하고 넘어가시죠.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영상, 그게 지난주에 이번 주에 화제가 좀 됐습니다. 계속해서 그 영상 보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상이 조금 있다가 나오면 그때 보면서 이야기하시고, 일단 어떠셨습니까? 보셨는데.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안철수 전 대표 그래도 공인 중에 공인인데 네. 원치 않는 기자를 만났을 때 그런 식으로 도망가는 모습으로 비쳤다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왜냐하면 거기 해명해 보면 자신은 네,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과 인터뷰를 원치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도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공인을 답지 않다. 왜냐하면 언론은 노출되고 싶지 않았다면 그 기자에게 자신은 현재 이런 처지니까 언론과 인터뷰를 거부하고 혹은 보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중하게 요청을 할 수 있었는데, 저렇게 모습을 비쳤다는 것은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저걸 보는 사람은 뭔가 떳떳지 못한 구석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허 이사장님은 안철수 전 대표가 왜 저렇게 뛰어서 도망가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의 저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게 예. 저게 안철수 전 대표의 본질이다 저는 봅니다. 본 모습이다. 본 모습입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인은 언론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언론의 취재 대상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게 정치인입니다. 예. 그리고 저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안철수 대표는 기본적으로 잘 짜여진 각본 외에는 소화를 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판단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치는 어떤 경우든지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잘 대처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평소에 많은 준비가 돼 있는 정치인이 예. 결국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예상 못하는 저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뒷등을 보이는다는 것은 그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지금 더더구나 예. 일당의 당 대표를 했던 분인데 앞으로 또 당 대표를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 저렇게 뒷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국민들한테는 결코 좋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줄 수는 없다 저는 봅니다. 소송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저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안철수 측 얘기가 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저것이야말로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언론은 기본적으로 보도할 의무가 있고 이게 공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해명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면 되지, 저것이 어떤 형태로 자신의 명예나 혹은 자신의 어떤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보는지, 예. 소송 자체가 과연 성립될 것인지는 차지하고라도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망가는 그 모습도 좋지 않았지만 이것을 다시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6.1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예.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돌아오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은 다 독일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독일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고 있다는 정보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예. 많이 있으면 그건 취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독일에 가 있을 분이 왜 여기 있지? 또 지금은 또 바른 전당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막고에서 뭔가를 또 누군가를 또 지지한다든가 뭔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그런 소문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기자분들이 취재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갖고
소송 문제로 언급을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기자가 간 것도 사실은 이미 바른 미래 전당대회를 두고 당 후보, 그러니까 대표 후보들 사이에서 안심이라는 이름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자들이 취재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 길 갔고, 그러니까 기자는 어떻게 해서 성실한 그런 취재를 하다가 그걸 알아낸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은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발력 있게 그 짧은 순간에 동영상을 확보한 예.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두고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매우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과연 소송까지 갈 것이냐 검토만 하고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 이제 뭐 결과가 한 2시간 정도 뒤면 나올 텐데 그렇죠. 민주당 얘기를 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서 우리 경제정책 이 기조 문제 없다. 잘 될 것이다. 수정 전혀 안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쨌든 김정은 부총리하고 장하성 지금 수석하고 지금 마찰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예. 결국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장하성 수석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 들어주면서 경제부총리도 같이 이 기조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한 메시지로 예. 전달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조금 불협화음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틀을 바꾸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 아니겠냐. 예. 왜냐하면 또 장하성 수석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후반기에 되면은 이 소득주도 정책 성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주된 원인이 뭐냐? 결국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예. 그것이 이제 온기가 금년 연말 되면은 전체적으로 퍼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김정은 부총리는 실물 경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그 노동시장의 어떤 그 어려움이라든가 또 노동 환경들이 지금 별로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약간 회의랄까? 일단 좀 뭔가 이게 안 맞다는 그런 실물 경제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위반하는 장하성 수석하고 부총리하고 이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총리가 지금 뭐 사의를 표명했다 예.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의를 받아주기는 쉽지 않을 거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은 큰 국정 아젠다 자체가 예.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그냥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동연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그 보도는 한국일보에서 나왔는데요. 예. 그거는 여권의 한 인사를 인용해서 오보로 나중에 판명이 났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런 적이 사실 없다고 무근이라, 그러고 예. 사실 무근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사권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언론에서 앞서가는 그런 추측성 보도는 있을 수 있지만 예. 이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뭐 여기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고 다만 예. 지금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사이에 불협화음 내지 이런 것은 보기에 따라서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각종 경제 지표가 소득 그 분배 지표라든가 이런 것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고용 역시 상태가 굉장히 나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으로부터 비판받고 야당으로부터도 비판받고 있지만 이 부분은 현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든 검토해서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되겠지만 다만 이 경제정책이란 것이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당장 주사를 맞는 것처럼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시간을 좀 더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 야당에서 이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소득 주도 성장 한 놈만 팬다.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야당도 이런 어떤 비판할 건 비판함으로써 집권당이 좀 더 뭐랄까요 신중하고도 책임 있는 그런 경제 정책을 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런 그 의휘는 보면
야당도 넓게 봐서는 국정의 동반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놈만 팬다는 식으로 이건 마치 현 정부가 잘못되기만을 바라고 있고 정부가 망하기만 바라고 있는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은 집권 앞으로 수권 정당으로서는 좀 용어를 가려서 야당도 국정 동반자로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식의 용어 선택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김 교수님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야당에서 뭐 이런 그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마치 뭐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 문제는 사실은 여야가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문제가 구분이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이게 경제 문제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현장에 이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 목소리를 듣다 보면은 실물 경제하고 실질 경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체감 경제하고 완전히 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금 그 노동 현장이라든가 또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데 거의 지금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시 추스려서 다시 그 본 궤도로 올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애둘러서 예산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합니다. 예산으로 이런 부분들 해결하려고 하는데 물론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자영업을 도와주고 또 노동시간을 보완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반드시 한계가 있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이게 곳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늘 곳간이 곳간에 예산을 갖다 쓰다 하더라도 예산이 늘 쌓여 있으면은 그건 문제 없는데 예산이라는 건 항상 재화라는 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된 재화를 갖고 앞으로 우리 경제를 전반적으로 살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예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저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55%, 50% 지지율이 나오는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여론조사 내용상으로 보면은 경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그래도 가장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가장 국민들이 피부를 느끼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주도적으로 해줘야만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여당을 견제하고 또 청와대를 견제하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을 야당이 견제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국정이 올바르게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조금 과하지만은 어쨌든 경제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 이런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데 저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경제를 올 연말까지나 내년 2기까지 제대로 살리지 못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집권당이고 문재인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적으로 이제 저는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보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야당도 좀 동반자로서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허성우 이사장님은 지금 현재 뭐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이시니까 경제 정책 이 현재 문제가 어쨌든 터져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 5년 동안 쌓인 게 터진 건지 그건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 다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고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청와대와 여당의 그 야당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 좀 더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주도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심지어 민주당까지도 지금 패싱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추미애 대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물러나는 입장이지만 서운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당정청의 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역할을 해버리면은 각 부처는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정책 자체에 대해서 소속주도 성장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학계에서도 저는 뭐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여론을 들어보면은 그 이론이 학자들도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정부에서 그거를 주도적으로 하겠다 했을 때는 뭐 여야 관계없이 일단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또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들도 지지했고. 근데 성과가 지금 2년 가까이 됐는데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우선 과제인 이 소득주도 경제 성장 정책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그건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이 시행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이 과정에 전략적으로 맞지만 전술적으로 상당 부분이 흐트러져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걸 국민들이 잘 이해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청소년 일자리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 일자리 그리고 자영업 문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청년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자영업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고용 또 노동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시적으로 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 정권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과거 정권에서도 뭔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미스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5년 동안 이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5년간을 어쨌든 책임지고 이 정부를 끌고 가라고 일단은 임무를 줬습니다. 그러면 과거 정부를 탓해서는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이 지금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이런 것들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직 2년 안 됐고요. 1년 조금 지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 앞으로 5년 뒤에 그런 평가를 내린다면 저는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지만 지금은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지금 그런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개각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뭐 다음 주 정도의 개각이 될 것 같은데 한 어느 정도 예상? 확신하십니까? 다음 주에 개각될 거라는 거? 될것 같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보도들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예. 있죠. 언론의 추측성 보도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요. 9월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개각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언론을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서 예. 빠르면이라는 단서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빠르면 다음 주에 할 것이다. 예. 그렇지만 9월에는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말하자면 개각에 관한 한 정가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높지만 일반 국민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누가 장관이 되든지 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실물 경제나 일자리 문제나라든가 고용 문제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지 지금 예. 장관이 누가 되느냐는 언론과 정가에서만 어떻게 보면 지나친 관심과 추측성 보도로 지금 보면 세 명이 장관 바뀐다, 6명, 7명 바뀐다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저는 이 개각이 빠르면 다음 주에 바뀔 수도 있지만 9월에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 6개가 될지 3개가 될지 그것도 굉장히 오락가락하는데 그렇다면 개각이 되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저는 그 하나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각 예. 부처별 평가를 냈는데 그 평가에 낮은 점수가 나온 부서들이 한 6, 7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한 서너 군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무총리실에서 낮게 평가 나온 것이 보니까 국방부와 법무부 그리고 여가부라든가 환경부 그리고 예. 고용노동부 그리고 또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이렇게 한 7가지가 되는데 점수가 낮다고 다 교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여기에는 정무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또 인사청문회를 과연 통과할 것이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한 서너 군데가 되지 않을까 저 역시 추측성으로 말씀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이 언론의 추측성 보도를 굉장히 저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경계보다는 현실적으로 인사라는 건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인사라는 것은 물론 교수님께서도 뭐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국무총리실에서 그 부처별 고가 점수 내서 뭐 낮은 점수를 교체해야 된다 대통령한테 5월달에 건의한 것도 맞습니다만 예. 결국 뭐냐면 국정 쇄신을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소폭 개각을 했더라도 국정 쇄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국면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게 그러면 타이밍이 언제냐? 주로 제가 볼 때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 전에 발표를 하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인사청문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사실 이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9월에 인사청문회 발목을 그러니까 너무 늦게 중간에 잡히게 되면은 못합니다. 결국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잘 하지 않는데 만약에 한다면은 결국은 8월 말에 그 개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지 좀 국정을 쇄신하면서 뭔가 네. 새로운 모습을 제2기 내각을 완성을 해서 뭔가 국정을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문재인 정부한테도 도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협치 내각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생각은?
협치를 제의했지만 야당에서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국정 동반자로서 협치가 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야당에서는 받지 않을 또 이유가 있었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예. 협치를 해나가는 모습이 좀 든든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든 받을 만한 것을 줬는지 아니면 구색 갖추기를 했는지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뭐 이 협치를 하겠다고 청와대에서 제안을 했지만은 네. 거기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안 준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거 예. 국민들 보라는 듯이 우리는 야당과 협치하겠다, 협치 내각을 만들겠다, 이기 내각은 이렇게 했는데 정작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떤 의도에서 이런 그 청와대에 이런 말을 던졌지 네. 과연 협치 내각이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이것을 거둬들이게 물론 청와대에 거두어들이게 됐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저는 협치 내각 자체가 저는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2년 안 된 이 지금 상황에서 협치 내각보다는 대통령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이 경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이런 것들을 통합 문제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정말로 성과를 내면은 네. 국민들이 지지를 더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황에서 볼 때는 협치를 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다는 거죠. 아니 집권당 입장에서는 협치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는 것이죠. 예. 야당의 극렬한 반대 때문에 뭐 되는 것 하나 없고 이 국회만 가면 모든 것이 걸리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협치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야당이라도 붙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것저것 제의했지만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는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뭐 절박한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까지 집권 여당도 패싱해 왔는데 청와대에서 무슨 야당하고 협치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이제 지금쯤 되니까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진입이 되니까 야당이라도 도움을 받으려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이는데 그런 건 좋습니다. 좋은데 진정으로 야당이 협치를 요하는지는 그동안 청와대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은 진정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국민들이 원하는 건 협치일 겁니다. 이 진정성이 그렇죠. 있든 네. 없든 협치를 할 수 있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민주당 새 당대표가 오늘 선출이 되면 그 협치를 좀 잘 할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계속 추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물론이죠. 예. 그런데 저는 집권당이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서 협치로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이 저는 더 진정성이 결여됐다면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이 한반도 운명이 걸린 이런 문제들, 안보 네. 통일 문제 이런 것들은 야당이 협조 없으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또 협치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도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협치에 좀 나서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제 뭐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누구로 예상하는지보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렇게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 하나는 민주당의 컨벤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과열된 전당대회로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공식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다 1강 이중인가요? 2중 체제 상태에서 예. 오늘 전당대 현장 투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 현장 투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그 현장에 있는 당원들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어떤 당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 오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동원됐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당원들도 상당히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상당한 또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얼마만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거기다가 또 조직표가 얼마나 거기에 플러스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당 대표가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미 다 마음 먹고 오시지 않을까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누구를 거의 찍어야겠다.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예. 저는 사실 승부가 이미 결정 나 있고 시간의 문제다. 예. 곧 발표가 날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TV 토론도 태풍 때문에 하지도 못했고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미 1강 2중 체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1강에 대한 변수가 상당히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예. 물론 그 진성당원 45%가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하는 이
뭐랄까요? 이것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되긴 하지만 이미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시를 내렸거나 예. 어떤 형태로도 마음을 먹고 들어와서 그 자리에 와서 마음을 바꾸는 표현은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창룡 인재대 교수 그리고 허성우 자유한국당 수석 부대변인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